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한국의 기괴 사건 시리즈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사실 해외 사건 사고들도 여러가지 조사하면서 시간 관계상 그동안 영상으로 소개를 못해드렸던 참 기괴하다고 느끼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괴 사건이 아닌 세계의 기괴 사건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의 소재 특성상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표현, 그리고 사진 자료와 묘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랑쉬 모니에는 프랑스에 위치한 도시였던 푸아티에 출신으로 184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프랑스 사교계의 명사로 알려졌으며 오래된 귀족 가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 찰스와 어머니 루이 모니에는 부르주아였으며 그녀에게는 마르셀 모니에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모로 대단히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블랑쉬의 잘 알려진 모습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대단히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으니 아마 그 당시에는 인기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귀족 가문 출신이란 사실까지 더해져 블랑쉬는 대단히 많은 구애와 청혼을 받았다고 하네요. 1876년 27살의 나이에 그녀는 한 남성을 집에 데려옵니다. 자신의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자는 변호사였으며 정식으로 블랑쉬 모니에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블랑쉬의 부모는 이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그가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으며 결정적으로 출신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였지만 무척 가난한 남성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특히 어머니의 반대가 무척이나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랑쉬는 격렬하게 부모의 반대에 저항했는데요. 몇 날 며칠을 울고 보채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그런 그녀의 외침이 멈추는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블랑쉬 모니에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녀의 어머니 루이와 오빠 마르셀은 아마 그녀가 결혼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쳐버린 것 같다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한마디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한두 달 정도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던 친구들은 몇 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게 되자 결국 그녀가 실종되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난 1901년 파리의 법무장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익명의 투고자가 보낸 이 편지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게 집안에 감금되어 있다는 어느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종된 줄 알았던 블랑쉬의 이야기였고 그녀가 지금 자신의 부모의 집 어딘가에 갇혀 있으며 그 기간이 무려 25년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충격적인 편지의 내용을 본 파리의 법무장관은 급히 인원을 파견해 모니의 저택을 조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오랫동안 조사를 벌이던 인원들은 마침내 비밀스럽게 격리되어 있는 작은 방을 하나 찾아냈는데요. 밖에서 굳게 자물쇠가 걸려있는 이 방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창문조차 없는 작은 밀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실종되었다던 블랑쉬 모니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 당시 그녀의 모습인데요.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채 완전히 폐인처럼 변해버린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구조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겨우 25kg 정도였습니다. 창문조차 없는 방이었기에 실종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그녀를 구출했던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방 안에는 그 흔한 이불이나 침대조차 없었으며 썩은 집더미로 만든 깔개 위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고 그 주위에는 그녀의 배설물과 썩은 음식들이 널려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쥐와 바퀴벌레를 비롯한 온갖 해충들이 돌아다녔으며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악취가 심했기 때문에 경관들 몇몇은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블랑쉬의 어머니 루이와 오빠 마르셀은 그녀를 강제 감금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체포된 뒤에 병에 걸리게 되었고 병에 걸린 지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오빠인 마르셀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작성한 일기에서 동생을 걱정하는 말이 담겨 있었던 점, 또 그가 어머니에게 사실상 지배를 받는 입장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편지를
보낸 사람 역시 마르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해방된 후에도 블랑쉬의 상태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감금으로 인해 그녀의 정신은 무너져 있었으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구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1913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이 꽤 충격적이기도 했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앙드레 지드가 이 사건을 접하고 푸아티에의 감금이란 제목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 홍콩의 커즈웨이 베이에 위치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엘리자베스 하우스란 이름의 아파트였습니다. 3월 30일 저녁 이곳의 거주자 린 씨는 어느 날처럼 빨래를 거두려다가 하얀 수건이 빨갛게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는데요. 혹시 다른 빨래 때문에 색이 들어버린 것이었나 싶었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온통 피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놀란 그녀는 남편을 불러 어디선가 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옆집 발코니에도 커다란 핏자국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는데요. 위층을 올려다보자 각 아파트의 창문 밑에 붙어있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화분 받침대의 바닥에 크고 붉은 얼룩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원인이었던 듯 했습니다.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계속 문을 두드리자 맞은편 이웃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린 부부는 윗집의 이웃집 사람에게 자신들은 이 집의 밑에 사는 사람들이며 창문 바깥 화단에 아무래도 피가 고여있는 것 같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웃집 사람은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며 그것이 이상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집 바깥으로 악취가 풍긴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결국 이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동한 경찰 역시 집안에서 악취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되는 창문 바깥 화단으로 향했는데요. 화분을 전부 들춰내니 평평해야 할 시멘트 바닥이 이상하게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찰은 이 시멘트가 최근 덧칠된 흔적이 있음을 알게 되고 서둘러 화단의 바닥 부분을 벗겨냈는데요. 그리고 벗겨낸 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뭔가를 감싼 듯한 지저분한 침대 시트 덩어리였습니다. 이 침대 시트 덩어리 곳곳에는 혈흔이 가득했는데요. 경찰이 이걸 꺼내 열어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겹쳐진 채로 포개어져 있던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남성 2명의 시신이었고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는데요. 신원 확인 결과 이들은 싱가포르 출신의 형제였던 조지 시아 순생과 스티븐 시아 순생으로 밝혀집니다. 이 두 사람은 홍콩의 유명한 보석가게 사장의 아들이었으며 최근 납치 및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납치된 것은 3월 2일이었는데요. 납치범들은 두 사람을 납치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지불해야 돌려주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가족이 경찰에 연락하면서 납치범들과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하자 납치범들은 가족에게 몇 장의 사진과 테이프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테이프 안에는 두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는 음성이 들어있었고 사진 속에는 납치범들이 두 사람을 고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가족은 납치범들의 요구대로 돈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돈을 주면 돌려보내주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두 형제의 행방이나 소식은 묘연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시신이 발견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납치된 이후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해 조사했지만 창문 바깥 화단에 이들이 이렇게 묻혀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형제의 동업자들이었습니다. 이 동업자들은 인도네시아 출신 사람들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교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며 조지와 스티븐 형제를 도와 보석 가게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 꽤 많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두 사람이 형제들에게 사기를 쳤고 큰 금액의 돈을 가로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형제와 동업자들 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가 납치되던 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했으며 그 중에는 분명히 여성의 목소리도 들려왔다고 증언합니다. 아마도 이 두 동업자가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사건 이후에 이 동업자들의 행방 역시 묘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작업복을 입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뭔가를 분주히 옮기는 것도 봤다는 증언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들었다는 날짜가 형제가 납치된 지 한참이 지난 3월 중순이었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치범들이 3월 초에 형제를 납치했고 그동안 가족들과 납치에 관해 협상을 벌이면서 여러가지 협박장과 사진 등을 보내는 동안 3월 중순에 몰래 형제를 이 집에 다시 데려왔으며 집 안에서 사건을 벌인 후 바깥 화단에 매장했다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었는지 그동안 여러 차례 집에 대한 조사가 벌어졌음에도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데요. 집안에서는 형제의 것 이외에도 4개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행방이 묘연해진 두 동업자에 대한 수배도 내려졌지만 동업자들에 관한 제보나 목격담은 이후 없었으며 사건을 주도한 범인들이 누구였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화단 속에 시신을 넣고 시멘트로 매장해버린 기괴한 사건,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1992년 9월 12일 노르웨이의 국립공원 하르당 에르비다 이곳에 들렀던 사냥꾼들은 해발 1200m의 팔케누텐이란 곳에서 숨져있던 누군가의 유해를 발견합니다. 발견 당시 유해는 하이킹 코스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지품 등을 밀어보아 전문적인 산악인은 아니었으며 아마도 코스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숨지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소지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옷과 독일에서 만들어진 신발, 그리고 독일에서 만든 먹을 것 등을 가지고 있어 그가 아마도 독일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정케 했습니다. 또 소지품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접 만든 듯한 테디베어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후 테디베어맨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시신의 신원을 조사하기 위해 유해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유해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개골의 모양은 남성의 것이 분명했는데도 골반 부분의 뼈는 여성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유해가 섞인 것이 아닐까 했지만 근처에 다른 시신의 흔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신원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확실치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는 남성이었던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는데요. 숨질 당시 나이는 약 22세에서 27세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유해의 상태를 통해서 짐작해봤을 때 사망 시기는 약 1년 내지 2년 정도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1992년 해부학 교수였던 페르 홀크 교수는 사망자의 생전 얼굴을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복원한 모형인데요. 이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여 신원을 수배했습니다. 신문사에 이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제보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목격담들은 진짜인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 테디베어맨의 사건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2022년 다시 한번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단 이 사망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 DNA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보기로 합니다. 대퇴골에서 추출한 DNA 프로필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 시신은 남성의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 마침내 성별이 제대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추출된 DNA를 통해 또 다른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오슬로 대학병원의 법의학 특별고문 시브 길필란 교수는 노르웨이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남성의 것을 대조하여 혹시나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것과 관계가 있는 DNA들이 발견되었고 최대 3명의 서로 다른 노르웨이 사람들이 사망자의 아버지 쪽과 밀접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친척이 이곳에 거주 중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TV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미스터리한 제보가 하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독일 출신이라 주장한 이 익명의 제보자는 1998년 자신이 독일에서 지낼 때 봤던 TV 프로그램이었던 위르겐 플리게가 진행하는 플리게란 토크쇼에 어느 여성 게스트가 출연해서 자신의 아들이 몇 년 전에 노르웨이에 휴가를 떠났다가 실종되어 소식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으로도 그렇고 어쩌면 이 여성이 테디베어맨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방송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고 토크쇼 진행자였던 위르겐 플리게 역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분명 기억이 났을 텐데 비슷한 내용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제보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혼동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만약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만
있다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탐암슈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탐암슈드 사건도 정체불명의 피해자 남성의 신원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채 모호했지만 나중에 DNA 대조 등을 통해서 가닥이 밝혀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누구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테디베어맨 역시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밝혀지게 될 수 있을까요? 2015년 5월 31일 일본의 도쿄역, 이 도쿄역에 위치한 물품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어느 여행 가방 안에서 시신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시신은 70대 여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어째서 이렇게 가방 안에 들어있게 된 건지 또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가방 자체가 발견된 날짜는 2015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물품 보관함을 정리하던 전철역의 직원이 어느 보관함 안에 있던 여행 가방을 발견한 것인데요. 전날이었던 25일에도 보관함을 전부 확인했었지만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직원은 이것을 분실된 가방으로 간주하고 영무실 보관소에 맡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혹시나 주인을 찾을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5월 31일에 해당 가방을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가방을 열자마자 심한 악취가 확 풍겨 나왔으며 이 안에서 문제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발견 당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상태였고 가방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몸이 접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찰이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추정하여 복원한 것입니다. 딱히 폭행이나 다른 것에 의한 상처는 없었으며 아마도 한 달 동안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심하게 부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부검을 한 결과 알아낸 사실은 70대 이상의 여성, 키는 약 140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고 사망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망 직후에 가방에 넣어진 채 물품 보관함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보게 되는데요. 여행 가방의 경우 제품이 특정되기는 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단종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구매자가 누구였는지를 특정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발견된 피해자의 소지품들 중에는 이어폰과 수건이 있었는데요. 이어폰은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역추적을 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수건에는 특정 업소의 업소명이 적혀 있었는데요. 해당 업소에서 판촉용 물건으로 제작해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의 사이타마에 위치한 업소였으며 경찰은 이 수건을 배포한 업소에 찾아가 조사를 벌였지만 이 수건은 말 그대로 홍보용으로 제작된 물건이었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신원을 특정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2년 뒤인 2017년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복원하여 전단지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뉴스에서도 사건에 대해 다뤘으며 신문 등을 통해 시신의 소지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제보는 전혀 없었으며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조사는 제자리였습니다. 경찰에선 사망 직후에 가방 안에 담겨져 유기되었다는 점과 타살의 흔적이 없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이란 점을 봤을 때 아마도 고인의 유족이 고인이 숨지게 되자 장례비 등이 부담되어 제대로 장례식을 치를 여유가 없었고 그로 인해 시신을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행정기관에서 절차대로 처리해서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아마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벌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들이 몇 번이나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개중에는 정말 장례 비용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기도 했지만 사망 신고를 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게 되니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일부러 다른 곳에 안매장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뉴스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정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상당히 비극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봐도 될 법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괴한 사건들 중 몇몇은 어쩌면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다른 매체를 통해 한 번쯤 미리 접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기괴하고 또 흥미로운 사건들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사건인 블랑쉬 무니의 사건이 시대를 감안해봐도 굉장히 기묘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음에도 기괴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괴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